자, 결과적 가정범위 성립 요건을 봅니다. 자, 먼저 교재를 보기 전에 노트를 보시면 38페이지. 자, A가 상해 J 고의를 갖고 칼로 찔렀는데 사망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상해 치사죄라고 하는 결과적 가정범위 되는데,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이 칼로 찔렀다는 것이 기본 범죄 행위가 되고요. 중한 결과가 사망이죠. 사망. 이 중한 결과는 이 기본 범죄 행위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와줘야 돼요. 직접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게 무슨 말이냐? 자, 밑으로 쭉 가보시면, 자, A가 B에게 강도나 강간이나 폭행이나 상해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상해라든지 사망이라는 결과가 직접적으로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강도치사상, 강간치사상, 폭행치사상, 상해치사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범죄의 강도, 강간, 폭행 등으로 나오는 이 중한 결과는 직접 강도라는 기본범죄로부터 직접 도출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보시면 이 기본범죄 행위가 만약에 절도나 사기였다고 하면 절도를 하거나 사기를 하게 되면 상해하거나 사망이 나오나요? 내가 B의 재물을 훔쳐가면 B는 그로 인해서 상해나 사망을 당하나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절도나 사기로부터는 상해나 사망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도출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형법에도 절도치사상, 사기치사상 이런 죄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직접성의 원칙이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옛날 기출문제들 가보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 보면요. 이 기본범죄 행위를 좀 자세히 볼게요. 자, 이 기본범죄 행위는 상해죄의 상해를 하겠다는 고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이 행위가. 그래서 이 기본범죄 행위는 고의범에 한한다. 이런 말이. 과실범이 될 것 같은데 우리 형법에는 과실범에 해당하는 결과적 가중범이 존재하지 않아요. 독일에서는 달라요. 독일에서는 실화치사죄라는 명문 조항이 있습니다. 실화는 과실범이잖아요. 그래서 독일이라는 국가에서는 이 기본범죄 행위가 고의 과실 불문하지만 우리 형법에는 실화치사죄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100% 현행법상 기본범죄 행위는 고의범에 국한된다. 이런 말이. 그래서 과실범에서는 결과적 가중범이 나올 수가 없고 과실치사상의 죄 있잖아요. 그것은 순수 과실범이지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기본범죄 행위는 자기 부작위 불문이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이 기본범죄 행위는 기수, 미수 불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미수까지도 포함된다. 이런 말이에요. 자, 예를 한번 볼게요. A가 강간죄의 고의로 폭행 협박을 하던 중에 아직 간은 못했습니다. 폭행 협박을 하던 중에 B라는 여성에게 상처가 났다라고 상해를 입게 했다라고 했을 때 강간은 미수잖아요. 착수 나갔지만 미수인 상태에서 지금 상해라는 결과 나왔거든요. 그래서 강간치상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다? 기본범죄 행위가 미수를 할지라도 중한 결과가 나온다면 결과적 가중범 기수가 된다고요. 그래서 기본범죄 행위는 고의범에 국한하고 기본범죄 행위는 기수, 미수 불문이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교재 한번 가볼게요. 교재 가보시면 기본범죄는 고의범 동그라미, 고의범이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부작이 되고 기수, 미수 불문한다고 했을 때 미수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기본범죄 행위가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중한 결과가 나와준다면 결과적 가중범 기수가 되죠. 자, 밑에 각주 한번 가볼까요? 각주 가보시면 기본범죄가 과실범일 때에는 밑줄 그으시고 X, 결과적 가중범이 아니다. 밑에 2번 체크하시고 기본범죄가 과실범일 때에는 이론상 가능해요.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정법상은 안 돼요. 독일 형법에는 실화치사죄가 있어서 독일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 현행법전은 이를 인정하는 명문조항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범죄는 고의범 동그라미, 고의범에 국한한다. 기수미수 불문이다 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범죄는 착수에 나아가야만 됩니다. 따라서 착수 직전 단계인 예비 단계에서는
중앙결과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결과적 가증범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밑에 예 한번 봐두시고. 자, 기본 범죄는 기수 미수 불문이라 했는데 예외가 있긴 해요. 연소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를 처벌하지 않아요. 미수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 범죄는 기수여야 한다. 이건 참고로 봐두시고. 중요한 것은요. 1번, 2번. 1번, 2번이 제일 중요하고 3, 4번은 참고로 봐두시면 돼요. 다시 올라가서 판례 별표. 자, 판결로지 첫 번째 줄. 강간의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즉 빨간색으로 미수 동그라미, 즉 기본 범죄가 미수라 할지라도 중한 결과인 상해를 입었다면 뭐가 된다? 강간치상죄 기수가 된다. 이때 미수는 미수 종류 많잖아요. 장애 미수, 중지 미수 뭐 많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의로 착수한 경우를 중지한 경우이든, 즉 중지 미수이든 착수하여 종료하지 못한 경우이든, 즉 장애 미수이든 가리지 않는다. 미수면 다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한번 가볼까요? 갑은 을려를 홀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밑에 강간을 하였다가 밑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라고 했을 때 뭐가 돼요? 강간치상죄 기수가 돼요. 기수. 치상죄 가로 열고 마지막에 기수라고 적으시면 돼요. 자, 밑에 강도상해죄 치상죄에서 이 치상죄가 결과적 가증범이잖아요. 이 결과적 가증범은 밑에 기수 미수 불문한다. 미수 동그라미. 자, 밑에도 자, 범한 자는 기수죠. 검은색으로 범한 자 밑줄 그시고 기수이고요. 그 밑에 옆에 미수라 할지라도 밑에 상해를 입었다면 강간치상죄 기수가 되죠. 그래서 기본 범죄가 기수이든 미수이든 중한 결과 입었다면 결과적 가증범 기수가 된다.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간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즉 기본 범죄 행위가 빨간색으로 미수라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다면 치상죄 뭐가 돼요? 기수가 되는 것이다. 다음. 자, 중한 결과 나와줘야 됩니다. 중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상해나 사망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침해범일 때 그렇고, 우리 앞에서 도표에서 중자 붙은 범죄 배웠잖아요. 그 중자가 바로 뭐예요? 구체적 위헌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한 결과라고 하는 것은 침해일 수 있고 구체적 위헌범일 수 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과관계 할 때 우리 판례는 상당 인과관계설로 풀더라. 그리고 밑에 학자들이 얘기하는 직접성의 원칙은 제가 노트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받으시고요. 자, 밑에 판례는 강론 판례인데 강간치상죄에 있어서 이 상해라는 결과는 옆에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일 뿐만 아니라 동그라미 1번, 그 밑에 간음행위 자체 동그라미 2번, 그 옆에 강간을 수반하는 것 동그라미 3번 등도 전부 다 상해로 본다. 이런 말이에요. 천여막 파열이라든지 강간하기 위해서 막 몸을 막 때린 거 있죠. 그런 거라든지 또는 강간을 피하기 위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다가 난 상처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해 개념에 포함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밑에 주점 여종업원 사건 2번에다가 별표. 자, 읽어볼게요. 갑은 자, 이 판결로지만 출제가 되는데 이 판결로지를 확실히 알려면 사실관계를 모르면 이 판결로지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갑은 새벽 4시경에 주점에서 종업원 A녀와 술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다가 손바닥 주먹으로 얼굴을 쑤에 때려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겁니다. 그 후에 갑의 동료 을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밖에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갑은 A녀 상의 위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그 허벅지를 만지면서 강제추행하였다 했습니다. 죄책이 뭘까요? 이 상해라고 하는 것은 강제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난 상해입니까? 아니죠. 상해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나서 그 후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 끊어버리고. 그래서 행위 2개, 고의 2개니까 경합범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판결로지 보시게 되면 자, 폭행했죠.
그리고 상해를 가한 다음 강제추행했다라고 했을 때 이 상해라는 것은 강제추행을 하면서 난 상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상해를 가한 다음 여기서 끊어버리시면 여기까지가 하나의 죄가 되고 강제추행은 별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줄 가보시게 되면 강제추행 치상죄가 된다고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밑에 나와 있죠. 위폭행을 강제추행 수단으로서 폭행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따라서 강제추행 치상죄가 된다고 하면 틀리다고요. 다음, 자, 중앙결과 발생입니다. 제가 전 시간에 예견 가능성은 과실과 같은 말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요. 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범죄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도 한번 받으세요. 2번 체크하시고 그 예가 판례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강간 후에 살인고의가 생겨서 살해한 것은 그때는 경합범이 돼버려요. 결과적 가정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밑에 봉고차 사건 별표. 무지 중요한 판례가 되죠. 삿대질 사건 별표. 자, 올라갈게요. 자, 갑은 친구 5명과 함께 술집에서 종업원 등 6명과 밤늦도록 술을 마시고 모두 각자의 상대방과 성교까지 하였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 80년대 말입니다. 그때는 뭐 카드가 있던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술값이 부족해요. 오늘날 같으면 카드를 걸겠죠. 술값이 현금으로 결제를 하는 부분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돈을 빌리려고 위 일행 중 갑과 을이 함께 봉고차에 타고 갈 때 을과 성교를 한 A녀도 그 차에 편승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편승에다 밑줄거 볼까요? 내가 강제로 태웠나요? 아니면 자진 동승했나요? 오빠 나도 갈래? 했겠죠. 그래서 이것은 자진 동승이에요. 내가 납치한 거 아니에요. 자, 갑과 A녀가 그 차에 마주 앉아 가다가 장난삼아 A녀 유방을 만지고 A녀가 이를 뿌리치자 발을 앞으로 쭉 뻗어 치마를 걷어 올리고 허벅지를 문지르는 등 그녀를 강제추행하였다. 강제추행했습니다. 이것이 뭐죠?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기본범죄 행위죠. 자, 기본범죄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립니다. 그래서 사망하게 되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결과죠. 그쵸? 그러면 강제추행 치사죄가 됩니까? 강제추행 치사죄가 되냐고요. 자,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중앙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과실과 같은 말이라 했고 이 예견 가능성은 기본범죄 행위 당시에 존재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남성이 여성을 강제추행할 당시에 이 여성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합니까? 내가 납치한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자, 이 여성은 술집 종업원 여성이었고 단순히 술만 따르는 관계가 아니었고 거기서 성교까지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쵸? 성교행위까지 하였다. 비록 나랑 한 사이는 아닙니다. 다른 동료와 했지만 근데 술집에 있는 종업원 여성들이 불특정 남성이랑 하잖아요. 그쵸? 자기 애인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교까지 할 정도였다면 그 봉고차에 타고 가서 추행하는 것이 그다지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갑자기 뛰어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이 봤을 때 도저히 예견을 못해요. 만약에 순진한 여고생을 집에다 바래다 주는데 순진한 여고생을 그렇게 했다면 그건 당연히 예견이 가능하죠. 그쵸? 근데 이 경우에는 성교까지 하였다는 것이 1번 동그라미고요. 그리고 그녀가 자진하여 차에 편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동그라미 2번이에요. 그래서 이 1번이나 2번 이란 사정을 고려해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을 못해요. 그래서 판결 요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밑에 보시면 범죄 행위 당시에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면 그쵸? 설령 밑에 나와 있는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때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은 상당 인과관계가 아니에요. 이때 인과관계는 조건설에서 말하는 조건인과를 말합니다. 그쵸? 이 조건설에서 말하는 조건인과관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
중한죄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당 인과관계라는 말은 예견 가능성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뭐예요? 강제추행죄가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강제추행 치사죄 하면 틀려요. 이렇게 추행 치사죄가 된다. 그러면 틀리다고요. 이거는 두 줄짜리가 제일 많이 나왔고 이 사실관계도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밑에 사태지 사건을 볼게요. 공장 직원 병이 결혼 댕기풀이로 소주와 돼지고기 안주를 가지고 왔다. 지금은 안 그렇죠. 지금은 뭐 그런 인정도 별로 없고 모르겠어요. 밥 한 끼 살 수 있겠죠. 근데 그 당시 때는 젊은 친구가 결혼을 갔다 오게 되면 고맙다고 인사치레로 이렇게 댕기풀이 한다라고 해서 소주, 돼지고기 이런 것 등을 갖고 온 것이 흔했습니다. 가지고 왔어요. 동료 직원 아저씨한테 맡겨두고 갔죠. 갔고 자, 이 동료 직원 갑이 창고 안으로 이제 뒤늦게 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소주와 돼지고기를 갖고 왔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사람이 바깥에서 들은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쵸? 뭐 누가 왔다 갔다 뭐를 갖다 놓고 갔는데 이런 걸 다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떠본 거지. 갖고 왔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의리한다는 말이 소주와 김치만 갖고 왔던데 이게 말이 됩니까? 소주하고 김치만 갖다 놓으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결혼식 댕기풀인데 그쵸? 그러니까 갑이 창고 내를 뒤지다가 이제 동료들은 다 알죠. 어디에다 숨기는지. 그래서 의리 마지못해 내놓은 박스 안에 돼지고기 등이 있는 것을 보고 이래도 고기가 아니냐 고 소리치며 을의 얼굴을 대고 삿대질을 하였다. 삿대질 밑줄 그시고 이 삿대질이 뭔가요? 폭행이죠. 유형력 행사가 있다고 해서 폭행이 됩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 뒷걸음질로 두세 발짝 물러서다가 회전 중이던 십자행스 빙기계 철받침대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사망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갑의 지칭은 뭘까요? 라는 거예요. 폭행치사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결과적 가중범위 됩니까? 안 됩니까? 왜서 뭐라 그랬어요? 왜서? 조건설례에서 말하는 조건인과가 있다 할지라도 기본 범죄 행위 당시에 그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중죄로 벌할 수가 없다. 자, 보죠. 자, 삿대질을 하지 않았었다면 뒷걸음지지 않았을 것이고 뒷걸음질 치지 않았었다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았었더라면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연히 뭐가 됩니까? 조건인과는 인정되죠. 조건설에서 말하는 조건인과관계는 당연히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플러스 그러면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을까? 내가 삿대질을 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요? 예견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뭐다?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사망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밑에 팔랑님 한번 보시면 일단은 삿대질 자체가 뭐다? 폭행이다 이런 말이고요. 피해자가 뒤로 걸러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사망하였다고 하면 위 폭행과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인과는 뭐예요? 상당인과 아니에요. 여기서 CF 상당 인과가 있다고 하면 틀립니다. 2007년도 법원 행정고시 문제입니다. 이 인과관계는 조건설에서 말하는 조건 인과를 말한다 이거예요. 밑에 2번 자 이때 파란색으로 삿대질에다가 세모를 쳐보세요. 삿대질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걸려 넘어진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면 밑에 뒷걸음질 치면 장애물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 예견이 가능하더라도 그 예견은 거기까지란 말이에요.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것까지만 예견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걸려 넘어지면서까지 이 사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예견을 못해요. 예견은 걸려 넘어진다는 것까지. 그쵸? 밑에 나와있지. 밑에 그 부분 사망까지는 예견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폭행치사가 안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단순히 뭐다? 폭행밖에 안 된다고. 됐고 시험 문제는 2번이 더 출제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2번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판례 갑니다. 자, 기본 범죄 행위를 동그라미 쳐볼까요? 빨간색으로. 인과관계에서 배웠듯이 과도 동그라미,
시멘트벽 동그라미. 방벽 동그라미, 두개골 결손 동그라미. 그 밑에 곧바로 정차 동그라미, 연이어 급제동 정차 동그라미. 화염병 투척 동그라미. 올라갑니다. 검은 펜 들으세요. 과도를 들었어요. 택시를 타다가. 운전수가 깜짝 놀라겠지. 그치? 그래서 이 택시 운전수가 급우회전하다가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겨누고 있던 과도의 어깨 부분이 찔려서 상처를 입었어요. 예견이 가능합니까? 자기는 그래요. 그래, 내가 칼을 든 건 맞다. 근데 내가 푹 찌른 건 아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찔림을 당한 것이지 내가 찌른 게 아닌데. 그래서 나는 내가 찌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상처에 대해서 난 책임을 못 진다. 이렇게 해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그래 이놈아, 네가 찔렀든 네가 안 찔렀든 간에 네가 칼을 들었다는 것 자체가 자칫하다가는 사람이 상처가 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는 뭐다? 강도치상죄 책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을 들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상해까지 뭐하다? 예견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칼을 다룸에 있어서 부주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 중앙결과된 과실을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멘트벽 나와있지? 밑에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밑줄 보시고 검은색으로. 자, 시멘트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면 죽어요. 죽는다고.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사망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 책임을 진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렇게 나오네요. 뇌혈압을 알았네. 지병이 있네. 이런 것들은 다 뭐한다? 개무시하시면 된다. 왜? 절충적 상당인과 관계설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은요. 결과적 가중범이 인정되려고 하면 100%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의 문제랑 인과관계 문제랑 섞여져서 많이 나오기도 해요. 방벽도 마찬가지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다. 두개골 결손도 마찬가지로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당연히 예견이 가능하다. 자, 도로에서 나오는 연쇄추돌 있죠? 곧바로 정차하고 급제동하게 되고 그래서 마지막에 연쇄추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 치사상죄가 됩니다. 자, 화염병을 던지게 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하지 않나요?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수공직방 치사상죄를 인정하게 되죠. 전부 다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판례들입니다. 자, 그 다음. 자, 부정되는 거 볼게요. 파란색을 들어보시고 생일빵 세모, 엉덩방아 세모, 어깨쭉지 세모, 밑에 저항이나 마찰이 없대요 세모, 큰 저항이 없대요 세모, 밑에 목 졸랐대요 세모, 목 졸랐대요 세모. 일단 쳐셨어요? 6번 7번 묶으시고 4번 5번 묶으세요. 2번 3번 묶으시고요. 묶었습니까? 자, 갑니다. 생일날입니다. 생일날이라고 축하한다고 해서 얘네들이 생일빵을 합니다. 그래서 엄청 팹니다. 그쵸? 엄청 패요. 그런 건 어디서 배웠는지? 졸업식 날 막 치마 찢어버리고 밀가루 뒤집어 씌우고 그런 건 어디서 배웠냐고? 자, 그래서 피해자를 때렸는데 집단으로 때린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면 봐봐요. 폭행과 사망과 사이에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래, 조건설에서 말하는 조건인과는 인정돼요. 근데 생일날 사람을 때리게 되면 사망할 수 있어서 하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합니까? 예견이 가능하면 처음부터 때리지 않지. 그래서 폭행치사는 안 된다 이거예요. 뭐밖에 안 돼요? 폭행밖에 안 돼요. 검사는 폭행치사죄로 기소했는데 이 부분은 무죄다. 폭행치사는 안 되지만 폭행죄는 가능해요. 자, 엉덩방아를 찢게 할 정도로 툭 밀었어요. 근데 밑에 사망했대요. 엉덩방아를 찢게 할 정도로 툭 밀었다라고 했을 때 사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여기서 외견상 건강했네. 돼지꼬리. 특수체질자네. 돼지꼬리. 아니네. 이 부분 지워야 되겠네요.
이 부분. 외관상 건강해 보였어요. 다 건강해 보이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특수 체질자였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압니까 그거를? 비유형적 인과관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인과관계를 판단할 때 있어서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대로 있는 행위 자체만 놓고 판단하면 된다라고 제가 인과관계 할 때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무시해도 됩니다. 엉덩방아를 찢게 할 정도로 봤을 때 사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폭행치사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어깨 찍기도 마찬가지죠. 잡고 가다가 놓아준 데 불과하면 어깨 찍기 잡았다는 것만으로 상해까지 나타난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폭행치사가 안 돼요. 자,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관에 투숙하였다. 근데 여자가 별다른 저항이나 마찰 없이 여관에 같이 들어가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 님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든지. 여관이 뭐 하는 데인지 몰라요? 뭐 커피숍 커피 마시러 가나? 처음에 들어갈 때 저항이나 마찰 없이 그냥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서 갑자기 뭐 하다가 이제 성행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여자가 창문을 뛰어넘어 탈출하려고 해요. 이건 뭔 생쇼를 하는 거지? 그래서 상해를 입어요. 그러면 봐봐요. 남자가 여자를 데리고 여관방에 갔을 때 저항이나 마찰 없이 갔잖아요. 처음에 성행을 할 때도 아무런 저항이나 마찰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가 갑자기 돌변해서 갑자기 창문을 뛰어 탈출하려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남자가 예견이 가능하냐고요. 내가 납치한 것도 아니고요. 강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상해까지는 도저히 예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강간치상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5번도 마찬가지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캬바레에서 만났어요. 저항 없이 여관방에 들어갔다니까요. 자, 여관방 창문을 통하여 뛰어낼 당시에 피고인이 화장실에 소변을 보고 있는 때였다. 근데 4층 창문에서 뛰어넘어 내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예견이 가능해요? 안 되잖아, 그치? 내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납치한 게 아니라고. 그랬을 때 상해를 입었든 죽었든 말든 간에 예견이 안 되기 때문에 강간치상죄가 안 된다 이런 말이. 자, 다음. 자, 6번 볼까요? 피해자를 강간했어요. 그리고 끊고. 그럼 끝난 거예요. 뭐가 되죠? 강간죄가 되죠. 강간죄로 끝났어요. 자, 이 여자가 막 울어요. 자기 책임지래요. 근데 타일이던 중에 여자가 계속 반항하니까 이 남자가 이 살인죄를 결심하게 되고 살인죄의 고의로 목 졸라 죽여버려요. 이건 뭐가 되죠? 살인죄가 되죠. 살인죄. 고의가 하나 더 생겼고 행위가 또 다른 행위가 별개의 행위가 있기 때문에 별죄가 됩니다. 그래서 강간죄 플러스 살인죄가 되는 것이지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이 강간치사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즉 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것이 아니다고 봤습니다. 자, 밑에 판례 마찬가지죠. 강간했어요. 그래서 지리고 파열창을 입혔다고 했으니까 여기까지가 무슨 죄가 되죠? 강간치상죄가 되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자, 또 타일이니까 이 아이가 이 사실을 엄마 아빠한테 말하겠다고 하니까 이 남자가 살해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철사줄과 양손으로 목 졸라 죽여버렸단 말이죠. 또 고의가 또다시 생겼죠. 또 다른 행위가 되죠. 별죄의 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뭐가 된다? 경합범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사망에 대한 결과적 가중범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